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있는 정창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주제는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과 실천 방안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의 체화는 왜 중요한 걸까요? 저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과거 제가 경험했던 것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여름에 제가 시드니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잠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 남부를 이렇게 여행하다가요, 태평양을 이렇게 포함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게 되었었고, 그때 어떤 글귀에 제 시선이 딱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그러니까, 소박한 미소, 타인을 돕는 손, 경청하는 귀, 그리고 친절한 말의 힘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 기대지 않더라도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명하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좀 깊은 어떤 그런 감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숙소에 돌아간 후에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말의 어떤 의미나 가치는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 말을 한 분은 호주의 돈 리치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절벽바위입니다. 자살바위입니다. 이 돈 리치라고 하는 분이 공식적으로는 160명, 비공식적으로는 약 400여 명의 자살 시도자들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이 이 근처에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쉽게 목격되었고, 그걸 보자마자 쫓아가서 당신 발 한 발만 더 내딛게 되면 다시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없게 된다 라는 말을 이제 건네면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선행이 이제 여기 알려져 가지고 이분이 이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상 소감을 이제 밝히는 자리에서 나는 정말 쉬운 행동, 간단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큰 따님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평생 동안 행복하고 어떤 충이라는 그런 이제 행복으로 충이라는 그런 이제 삶을 사셨던 분이다. 종합하면 이분은 굉장히 심플한 행동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정말 이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잠깐 한 1분 정도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됐어요? 잘 지냈어. 근데 말이에요, 공 좀 던져봐. 이렇게 가슴 트리핑 한 다음에 플립플랩으로 접고 마르시톤 한 다음에 나무나 기울로 촥! 어때요? 참 쉽죠? 라운드봇을 이용해서 다크 시에나와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나무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이프로 티타늄 화이트를 살짝 얹어주고 1인치 붓으로 쓸어내긴 후 좌우로 쓸어줍니다. 어때? 참 쉽죠? 뭐야 내가 어려운? 정말 참 쉬울까요? 네. 인지과학에 보면 10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방면에 혹은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집중된 어떤 노력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속적인 어떤 노력과 실천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 인성교육을 이야기할 때 그 공교육 기간이 이제 1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뭔가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인성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또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차범근이 보여줬던 이런 삶의 어떤 그 실용적인 어떤 그런 기술과는 달리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게 이제 체화되었기 때문에 앞서 이렇게 보여줬던 돈 리치 같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상황이 되면 그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삶의 기술이 체화되어 있었는가를 좀 분석해 보자면, 제가 실제 돈 리치가 정말 심플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이제 해본 부분을 갖다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작심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뛰어가서 그 사람을 위험을 무릅쓰고 제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짧게 짧은 말로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돌려놓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을 제대로 읽고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이상이자 포부는 그 삶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가장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내일이면 이 세상 사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라고 하는 것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게 바로 자기의 포부이자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요. 삶의 이상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심리학자인 나바이스가 윤리적인 삶의 기술들로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뒤가 사물에 관한 지식이나 사물이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식과는 달리 실제 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했고요. 이제 20세기에 일상언어학파를 대표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길버트 라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을 아는 것하고 방식을 아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논증이 무엇인지 아는 것하고요, 실제 논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논증을 실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 유머를 제대로 하는 방식, 이런 것은 단순히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 갖다가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이걸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또 습득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TV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인가 하는 이제 탤런트이자 영화배우가 고양이 기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한 10마리 기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걔네들 눈곱 떼어주고 눈인사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눈곱을 떼어줄 때 그냥 떼어주는 게 아니라 물을 바닥에 살짝 묻혀가지고서 떼어주더라고요. 왜요? 아프니까. 네. 뭐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손수 이렇게 이제 공구를 이제 사용해가지고서 만든 집에 이제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에게만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음식을 매일 또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론 동의를 구한 후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정말 고양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잘 알고 있겠죠. 그죠?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향해야 될 바는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삶의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삶의 기술을 숙련시켜야 되는지, 혹은 숙달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이렇게 공부하신다라고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사랑의 기술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기술을 숙달하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요, 인성이라는 말을 대입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바꾸더라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조건들을 강조했을까요? 첫 번째, 훈련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기술, 삶의 기술을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익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정신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기술을 갖다가, 사랑의 기술을 갖다 익히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기술을 살면서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좀 정신 집중을 갖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계속 해나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무의식에 자기를 갖다 방치하지 않고 좀 깨어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행동한 모든 행동들은 뭔가 자기 자신의 삶에 각별한 의미를 남긴다라고 에릭 프롬은 말을 하거든요. 좀 새겨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숙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끝으로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삶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주년 즈음해가지고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국교총 이런 데서 이렇게 설문조사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다보다는 잘 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한 53, 4% 정도 선생님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입시주의 이 풍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인성교육이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관심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내 자식이라든가 내 학생을 지도하면서 정말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성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최대의 어떤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 습득을 위한 조건이자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는 좀 우리가 좀 항상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삶의 기술의 체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분들을 생각해 볼 때 다양한 어떤 그런 학문적 관점에서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유학적인, 특히나 이제 유학의 수양론적 전통에서 봤을 때
성인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덕은 삶의 기술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덕을 혹은 인이라고 하는 삶의 기술을 체득한 사람이고 그 인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의 기술로 어떤 생을 일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유학 전통뿐만 아니라 근대 전통에서 본다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부터 데카르트 이렇게까지 몸, 마음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신할 때 신이라든가 기소부력할 때 기라든가 추기급인이라고 할 때 기라든가 여기에는 몸과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아 혹은 표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린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 자기 자신 속에는 몸과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추기급인이라든가 충서라든가 혈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 척도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처지나 입장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성교육에서 그런 측면이 특히 많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나바이저라고 하는 학자가요,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이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삶의 기술들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자기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자기 어떤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분노를 포함한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취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인과의 어떤 관계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관심사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다양성에 반응하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 집단이 있는데 이런 문화 집단 간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해와 불신과 충돌을 낳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많은 편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익숙한 것이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옳은 것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 편견이 그냥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편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어떤 문제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앞서 제가 돈 리치의 예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그분 인터뷰를 통해서 볼 때 그분은 이런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떤 바람직한 정체성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용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탁월성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삶의 기술의 체화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를 또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인지과학에서도 입장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체화적 인지, 체화된 마음,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프란시스코 바렐라 같은 학자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학자는 윤리적인 일상의 행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숙고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해가지고 행동하기보다는 평소에 학습하는 것이 이제 몸에 배고 이게 그대로 행동을 나아가는 경우가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과학자 중에 마크 존슨이라든가 레이코프 같은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몸은 마음속에 있고 마음은 몸속에 있으며 몸과 마음은 세계의 일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은 이제 신체화되고 우리의 인지에서 무의식의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리적 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또 이것이 중요한 어떤 이유를 정당화해 볼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손해와 근육이 이렇게 저장이 될 때, 어떤 그 기억이 이제 어떤 행위로 막 이렇게
행위가 어떤 반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막 자기화되게 되면 주로 이 기억에 대한 정보는 손해와 근육 쪽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기억은 주로 어디부터 망각되게 감퇴되느냐면 뇌의 전두엽 부분부터 감퇴가 됩니다. 손해가 필요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쇠퇴하지 않고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근육에 한번 저장되면 계속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이게 뭐 수영하는 뭐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운전하는 기술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몸에 배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뭐 튀어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잘 기억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이건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체화적 접근이 이제 중요한데 이 체화적 접근은 단순히 습관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라고 했을 때 주로 이렇게 몸의 습관화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계적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서 습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강한데 체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혹은 삶의 기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실천됨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 상황에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체화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와 관련된 삶의 이치가 몸에 익혀서 그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게 바로 체화적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올해 2월에 이제 인성교육 500년 종합교육이 발표되었는데 여기 보면 실전 체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죠? 실전 체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어떤 지식의 어떤 전달 형태를 이렇게 이제 교육받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직접 학생들이 실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의 어떤 그런 지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에는 동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실전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실천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애들한테 어떤 인성 발달이라든가 인성 함양이 일어나겠지라고 우리 쉽게 믿어버리죠, 그죠? 가능성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인성 발달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경험이 이제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정말 그 인성의 어떤 변화를 이끌기 내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너무나 실전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그 실전 체험의 어떤 그런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을 놓쳐버리게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전 체험에서 이렇게 그치지 말고 실전 체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체화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과학자로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화폐, 지폐 몇 달러의 인물입니까? 100불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자서전, 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있으면 흔히 무의식 중에 다른 잘못을 범하곤 한다. 방심하고 있으면 습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도 했다. 타고난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이성은 그 힘에 맥을 못 출 수도 있었다. 드디어 나는 완벽히 덕스럽게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단순한 추상적인 믿음만으로는 일탈을 막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내 몸의 일부로 체화시키지 않으면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 수준에서나 국가 수준에서나 봤을 때 암과 행위가 불일치되는 측면이죠. 그죠? 근데 도덕적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데 도덕적 실패로 인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실패를 최소화하려면 이게 어떤 체화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혹은
응대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인성교육하면 개념이 좀 추상적이어서요.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죠. 그죠? 때문에 저는 국가 수준에서건 학교 수준에서건 그 인성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될 인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삶의 기술의 체화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어떤 그 인간상을 이렇게 8가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협력적 인성의 중요성은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이제 뭔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력적 인성을 이제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삶의 기술과 노하우를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을 길러내는 게 인성교육의 목표인데 좋은 인간 속에는 당연히 좋은 시민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기술과 노하우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명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요걸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제가 참 고심해가지고서 이렇게 제시한 모형인데요. 그 삶의 그 지식과 이 지식은 그냥 단순히 명제적 선언적 지식, 사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지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방법이 혹은 과정이 이제 포함된 그런 이제 절차적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강조되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성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지혜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사태나 사물, 그 사물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에 대해서 거시적이면서도 폭넓고 좀 더 균형 잡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알의 측면에서 이제 이런 측면에 강조점을 둬야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실천으로 이어져서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되 그 실천의 과정에서는 꼭 성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성찰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의미의 성찰뿐만 아니라요. 요즘에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수시로 이루어지는 성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을 갖다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좀 더 깨어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바로 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평정심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슐라라고 해가지고요 뇌 성격 부분인데 그 부분은 타인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과 관련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슐라의 그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성찰, 이 성찰의 기회가 이걸 좀 더 깊어지게 하고 개선하게끔 하면서 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체화 체득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행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뭔가 쭉 몸에 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집중력과 이렇게 주의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고요. 몸에 배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대부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뭔가 몸에 배어있는 것이 그대로 행동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되 어떤 그런 주의력과 집중력은 잃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지혜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있고요. 이 지혜를 갖다가 어떤 문제 상황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것인데 어떤 문제 상황을 우리에게 생각할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할 때 좀 난이도가 낮고 그 다음에 우리 비교적 그래도 좀
이쪽은 아주 친숙한 상황이지만 이보다는 조금 덜 친숙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생소한 어떤 그런 차원 수준은 아닌 중간 수준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 상황을 직면하다 보면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아까 어떤 자기 자신을 척도로 해서 이제 타인의 어떤 입장과 뭐 형편을 헤아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쪽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행위하면 되고, 그다음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쉽게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이죠. 그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또 한 권의 책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도록 권하고 싶은데,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책이 러셀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기만에 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인성도 이렇게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마지막 5부분만 이야기하고 1분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인성 교육 이론가인, 그다음 실천가이기도 한 볼클처라고 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학생들과 함께 혹은 그 주변에서 일한다면 당신은 인성 교육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더니 왜 당신은 그 교직을 선택하게 되었냐. 근데 제일 많이 응답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각각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좋은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인성교육 전문성은 교사 전문성의 주축도 내지는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전 체험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뭔가 체화적 삶의 미션에 대한 체화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현재 인성교육의 모습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건물 앞에 좌우에 보니까 배기둥이 예쁘게 떴더라고요. 혹시 오시면서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보시고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체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